중국 경제가 흔들린다는 이야기는 이제 부동산 침체나 지방 정부 부채처럼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뉴스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이라 불리던 제조업마저 중국을 떠나고 있다는 충격적인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미중 무역 긴장이 심화되면서 수많은 제조업체들이 중국을 탈출해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로 거점을 옮기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죠.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산업은 동남아로, 에너지가 중요한 산업은 중앙아시아로 향하며 지도가 새롭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중국 기업주들은 외국 여권을 취득해 해외에 거주하며 원격으로 자국 공장을 관리하는 기이한 풍경도 연출됩니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신규 외국인 투자 기업 수는 늘어난 것 같지만 실제 투자금은 두 자릿수로 급감했습니다. 겉으로는 기업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속인 자본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에포크타임스가 현장을 취재해보니 통계 뒤에 숨겨진 분위기는 상상 이상으로 훨씬 더 심각하고 냉랭했습니다. 저장성 상공회의소의 왕 씨는 지난 5년간 공장 이전이 급격히 빨라져 최소 60곳 이상이 떠났다고 증언했죠.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은 소규모 공장들까지 합치면 실제로 중국을 떠난 곳은 100곳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 기업주들이 유럽이나 동남아에 거주하면서 중국 내 공장은 원격으로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업은 중국 안에서 계속 영위하되 자산과 신변의 리스크는 중국 밖으로 안전하게 분산시키는 구조를 만든 것이죠. 현장에서 만난 기업인들은 가장 큰 변화의 원인으로 가격 경쟁력이 아닌 고객들의 까다로워진 요구를 꼽았습니다. 예전에는 가격만 맞으면 거래가 성사됐지만 이제는 바이어들이 중국 이외의 생산 라인이 있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단순한 단가 싸움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거래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된 겁니다. 이러한 압박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지 않으면서도 다른 나라에 기지를 두는 차이나 플러스 원을 선택합니다.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으로 생산 기지를 분산시키는 이 전략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일부 업체들은 태국으로 조립 공정만 옮기고 중국에는 설계와 핵심 부품 생산만 남기는 식으로 구조를 개편하고 있죠. 저장성뿐만 아니라 중국 제조업의 심장이라 불리는 장쑤성, 광둥성, 수저우 같은 핵심 지역에서도 이탈은 계속됩니다. 유럽과 미국의 주문이 줄어들고 믿었던 일본과 한국 기업들마저 중국 내 조달 비중을 줄이며 압박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중국 재벌가 출신 황 씨는 이번 무역전쟁이 단순한 관세 문제가 아니라 전체 공급망을 뒤흔드는 거대한 충격이라고 경고합니다. 외국 기업의 철수가 뚜렷해지자 연관된 하청업체들이 줄도산하면서 견고했던 중국의 산업 생태계가 끊어지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닝보에 있는 일본과 한국 기업들은 기존 부품 공급사들에게 베트남이나 태국의 생산 거점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핵심인 수저우와 쿤산에서도 외국 투자자들은 어떤 생산 라인을 해외로 옮길지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쿤산에서 전기기계 공장을 하는 구 씨는 2022년부터 유럽 주문이 급감하자 결국 고객의 요구대로 태국에 지사를 설립했죠. 그렇다면 이 공장들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뜨거운 목적지는 단연 베트남입니다. 섬유, 전자제품 조립, 생활용품, 신발 생산 등 노동 집약적인 산업들이 대거 베트남으로 이동해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현지에서는 조립 인력은 구할 수 있어도 핵심 장비를 다루는 기술은 여전히 중국 엔지니어들에게 의존하고 있죠. 중국 기업들은 수출 시간을 단축하고 관세 위험을 피하기 위해 베트남을 일종의 우회 통로로 활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의류 제조 업체들에게는 베트남 다음으로 캄보디아가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떠오르며 공장 이전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곳의 투자는 대부분 중국 자본이 지분을 가진 합작 형태이며 원자재는 여전히 중국 광둥성에서 조달해오는 구조입니다. 반면 자원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무거운 산업들은 인도네시아 쪽으로 방향을 틀어 확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니켈 제련 같은 산업이 인도네시아로 가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유럽과 미국 시장으로 수출할 수 있는 우회로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중국 기업들은 이미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 생산 능력의 약 75%를 장악하며 사실상 현지 산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경공업이 동남아로 흐르는 동안 중공업은 중앙아시아로 뻗어나가며 중국 제조업의 지도가 양쪽으로 찢어지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기초 원자재를 생산한 뒤 철도를 통해 다시 중국 서부로 실어 나르는 새로운 물류망이 생겼죠.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의 최대 투자처가 되었고 2025년 상반기에만 무려 230억 달러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거대한 재편은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들이 마트에서 물건을 고를 때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익숙한 브랜드의 제품을 집어들어도 이제 라벨에는 메이드 인 차이나 대신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가 적혀 있을 확률이 높죠. 이것은 단순한 공장 이전이 아닙니다. 노동력, 비용, 시장 접근성을 기준으로 전 세계 공급망판이 완전히 새로 짜이고 있는 겁니다. 생산 설비가 여러 나라로 흩어지는 이 현상은 향후 20년 동안 세계 시장의 흐름 자체를 완전히 재정의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 기업들조차 중국을 손절하고 있는데 중국을 가장 중요한 시장으로 꼽은 기업은 고작 16%에 불과했습니다. 중국을 주요 판매처로 보는 기업의 비율도 25%에서 12%로 단기간에 반토막이 나버린 상황입니다. 일본의 대중국 수출은 3년 연속 감소했고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자동차 부품과 산업용 로봇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중국 내 신차 시장에서도 일본 브랜드 점유율은 10% 초반으로 곤두박질 쳤고 그 자리는 중국 토종 브랜드가 잠식했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도요타, 혼다, 스즈키 같은 기업들은 이제 중국 대신 인도를 새로운 거점으로 삼아 대규모 투자를 쏟아붓고 있죠. 글로벌 공급망이 중국 밖에서 재편되는 동안 중국 내부, 특히 혁신의 상징이었던 선전의 풍경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외자 기업들이 빠져나가면서 공장 문은 닫혔고 실직자들이 광장에서 노숙하며 일자리를 구하는 모습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대만 기업의 절반 이상이 중국 철수를 고려 중이며 인건비 상승과 정책 불신이 그 주된 이유로 지목됩니다. 일부 기업은 자산 회수가 까다로운 규제 탓에 야반 도주하듯 몰래 짐을 싸서 철수하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지금의 선전을 고물가와 고실업, 그리고 저임금과 저희망이 겹친 이고이저의 도시라고 자조 섞인 말을 합니다. 한때 중국의 미래를 보여주던 도시에서조차 이제는 더 나은 내일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에 올인하던 과거의 방식을 버리고 리스크를 분산하는 구조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은 더 이상 거대한 한 나라에 묶여있지 않고 여러 국가로 잘게 쪼개진 형태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이 변화가 잠시 스쳐가는 바람이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구조적인 붕괴와 재건의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던 시절의 강점인 값싼 노동력, 거대 내수, 안정적 정책이라는 세 가지 기둥이 모두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현장 전문가들은 중국 제조업이 예전의 영광으로 돌아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변화는 이미 돌이킬 수 없다고 진단합니다. 중국은 더 이상 기업들에게 당연한 제1의 선택지가 아니며 세계 경제 지도에서 그 위상은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을 떠나는 공장들과 그 빈자리를 채우며 중국 밖에서 다시 짜이는 새로운 세계의 생산지도. 이 거대한 재편의 흐름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기회를 잡고 어떤 위험에 대비해야 할까요?